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마약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약이 유럽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중기까지 사랑받던 마약은 기독교가 이제 주류 종교가 되면서 처음으로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초창기에는 딱히 마약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탄생할 때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이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그 중 하나가 모략입니다. 여기서 모략이 무엇인지는 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편이 포함된 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당시 마약은 귀중하고 좋은 물건이었다는 거죠. 예수 탄생에 선물을 할 정도로. 그리고 갈이라는 음료도 그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데 이것은 와인의 아편을 섞은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책에 쓴 뒤로 몇몇 기독교인들한테 이 항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마약이 나쁜 것이라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술은 예외입니다. 그 술에 대한 비판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어쨌든 성경을 이유로 술을 먼저 탄압합니다. 이때부터 포도주는 사제에게만 허용됩니다. 사제에게 허용한 이유는 알다시피 미사에 와인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은 술처럼 단순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웠는데 여러 차례 말했듯이 당시 마약이 유일한 의약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도 이미 너무 컸고요. 지금도 뭐 담배나 술이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데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시장 규모가 너무 커서 금지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주류가 된 기독교 입장에서는 마약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여전히 인기 있던 이제 다른 종교 행사에서 마약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나 자신들과 좀 길을 달리 가는 기독교 내의 다른 분파들에게 이단의 철방망이를 이제 후려쳐야 되는데 그 근거로 주로 마약 사용을 제시했습니다. 마약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 행사를 모두 불법화하고 참여자는 최대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이단 재판은 중세 말에 벌어질 마녀 사냥의 시초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마약에 관한 지식은 이교도의 것으로 배척당했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당시 12만 권의 마약 관련 지식이 담긴 책을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책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컸을까. 특히 마약 관련 책은 의학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약 자체가 악마화되자 차츰 고통을 잇는 용도로 사용되던 마약조차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신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신앙과 회개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넌 죄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세 말이 되면 기독교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십자군 원정이 대실패합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이 옳다고 믿던 전쟁에서 패했고 그 와중에 기존 권력이 몰락하면서 교회의 힘도 약화됩니다. 또한 십자군 원정으로 오히려 역으로 수입된 중동의 문화가 르네상스를 부추깁니다. 기독교의 탄압으로 유럽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마약도 십자군과 함께 다시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중세 유럽이 마약의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탄압하는 동안에 이슬람 문화권은 마약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이븐 시나의 경우 아편을 가장 강력한 마취제라고 평했고 고통이 큰 환자를 안락사시킬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6세기 페르시아 지역에서 쓰인 천일야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특별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리화나와 아편에 와인을 섞은 겁니다. 이때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마약 중 하나가 지금도 많이 하는 하시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약은 아니고 대마초의 농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시시는 대마에서 성능이 좋은 암꽃과 잎만을 응축해서 만든 일종의 압축 마리화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마초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 강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세신, 흔히 암살자라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사신이라는 이슬람 단어에서 왔는데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사신은 시아파 계열의 이스마일파 중 한 분파로 극단적인 성향의 과격한 소수파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테러 집단이 그러하듯이 소수 정예 암살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단은 멤버를 모으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일단 적당한 젊은 남성을 찾은 뒤에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굉장히 멋진 해랑으로 옮겨요. 그 남자가 이제 좀 이따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몽사몽 일어나면
거기 뭐 대마초도 있고 음식, 과일, 뭐 여자도 있고 이런 것을 막 무한정 대접합니다. 그러면은 대접을 받은 남자들은 아,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약을 먹여서 그를 재웁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면 아무것도 없는 시궁창 같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 있죠. 그때 사제가 나타나서 깨어난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희가 알라에게 목숨을 바치면 알라는 너희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러면 그는 이제 죽음을 불사하는 암살자가 됩니다. 몇 년 전에 맹위를 떨친 IS도 전사를 모을 때 72명의 처녀가 기다리는 천국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72명의 처녀는 아무래도 지옥에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아사신이 있던 지역에 대마가 많이 자랐고 자연스레 그 지역 사람들은 대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마에 익숙한 이 지역 출신들은 이후 의사와 약사로 활동하는데 이들을 하시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이 하시시를 만난 유럽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약초를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시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쌔신과 하시시는 어원이 같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한 단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십자군 전쟁은 마약뿐 아니라 흑사병도 유럽에 유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민중은 더욱 종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제발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일요일 아침에 막 잠 안 자고 교회에 나가겠죠. 그 당연한 말이지만 전염병이 도는데 군중이 모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 피곤하니까 입술 터지고 감기 오고 몸살 오고 그러니 흑사병이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제들은 지금 힘을 합쳐야 되는데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교황은 또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교가 태어나서 구교와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되죠. 이런 사회적 불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여기서 타겟은 주로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녀 사냥 희생자 중에 남성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희생자의 4분의 3이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타겟인 이유야 당시 사회에서 아마 가장 약자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고 또 아무 명분 없이 다짜고짜 마녀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일단 아무 이유나 갖다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사유가 마약을 사용했다는 거였죠. 혼자 사는 여성인 경우에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당시 그나마 여성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조산원, 호스피스 이런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의사, 간호사 같은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마약에 대해서 박식했겠죠. 교회에서 금지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마약이 유일한 약이었으니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약간 음지에서 이들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대중은 이 마녀들을 잡아 죽이면서 아, 얘는 악마의 약을 했다. 그래서 죽이는 거다. 이런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면 저 X가 우리 우물에 약을 타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에서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한 사람은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런 종교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에 마약은 다시 인기를 끕니다. 르네상스의 모토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회귀이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인식도 중세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많은 분이 르네상스를 이성의 시대로 생각하지만 사실 르네상스는 이성의 시대라기보다는 그냥 반중세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적이지 않은 모든 것, 가령 환상과 미신 이런 것도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마약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역시 인기 넘버원은 아편이었죠. 아편 알약, 아편 비누, 아편 과자, 아편 반창고, 아편 관장제, 아편 식초 아무튼 아편만 들어가면 다 잘 팔렸습니다. 16세기 스위스 의사 파라케수스는 아편 알칼로이드가 물보다 알코올에 훨씬 잘 녹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편에 알코올을 섞고 한약처럼 온갖 특이한 약재들 호박, 진주, 사양 이런 걸 섞어가지고 로더넘이라는 약을 만듭니다. 로더넘은 찬미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찬미하라, 내가 인류를 구원할 약물을 만들었나니. 로더넘은 이후 조금씩 변주되며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데 기본은 아편과 알코올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통칭해서 아편팅크라고 부르는데 이 아편팅크가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쉽게 흡입이 가능해지면서 일종의 만병통치약이 되죠. 17세기 영국 의사 토머스 시더넴은 아편팅크에 대해 인간의 고통을 덜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치료제 중 이만큼 효능이 뛰어난 것은 없다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아편팅크는 20세기 초반까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통증, 불면, 설사, 콜레라, 홍역, 천연두 등등
일단 걸리면 아펜팅크를 사용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부인인 메리 토드도 이 약물에 중독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생리통에도 아펜팅크를 처방을 했기 때문에 상류층 여성 대다수가 중독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를 배경으로 한 서양 시대극을 보면 그 귀족이나 왕족들이 향수병처럼 작은 병에 담긴 액체를 손수건에 적셔가지고 막 이렇게 흡입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펜팅크입니다. 이렇게 마약은 과학과 함께 다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대마는 아편 그리고 코카인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마약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대마는 마약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그보다는 섬유로 훨씬 많이 사용됐습니다. 가령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다 아시죠? 콜럼버스가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배의 돛은 대마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마가 질기기 때문에 거친 항해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렘브란트나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캔버스도 대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마의 정식 명칭을 칸나비스라고 하는데요. 딱 이름만 듣기에도 캔버스와 어원이 비슷할 것 같죠? 초기에 캔버스를 대마로 만들었고 그래서 칸나비스에서 캔버스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대마는 기르기 쉽고 구하기 쉽고 튼튼한 재료였습니다. 합성 섬유가 나오기 전까지 대마가 천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은 대마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제퍼슨은 대마 사랑이 남달랐는데 나라를 지키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마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물론 이게 마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좋은 대마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 터키에서 대마씨를 숨겨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문익점이 있다면 미국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제지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는 종이를 대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대마 종이의 인쇄가 되었죠. 한반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대마를 길렀고 지금도 안동 지역에서 대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를 키워? 이렇게 놀라는 분도 계실 텐데 삼배 옷을 만드는 삼, 지금도 개량한복이나 장례식 복장에 많이 쓰이죠. 그게 바로 대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대마는 마약인 칸나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햄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쓰는 거를. 하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 햄프에도.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시골에서도 담배 대신 이 대마를 피우는 어르신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마의 마약 작용은 꽃, 잎, 줄기 순으로 순도가 높고 꽃 중에서는 암꽃이 숫꽃보다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마 전체가 아니라 꽃과 잎 부분만 현재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동에서도 대마를 키울 수 있는 거죠. 대마의 줄기, 뿌리, 씨앗은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줄기는 대마 섬유, 삼배옷으로 사용이 되고요. 뿌리나 씨앗은 기름이나 한약재로 이용합니다. 대마를 수확해서 말리면 대마초가 됩니다. 그 간혹 영화에서 보면 그 플라스크 같은 거에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증기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물담배용 도구를 봉이라 부르죠. 그래서 봉씨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자기소개만 했을 뿐인데 현지 사람들이 빵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당시 해외 기사를 찾아보면 봉이 미국이 취하게 했다 이런 식의 굉장히 1차원적인 기사 제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인데 대마나 황각버섯은 음식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파티나 축제에 참석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음식을 권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음식을 가리키면서 이게 해피쿠키다, 해피브라운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대마나 황각버섯이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마초는 해외에서는 칸나비스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마리화나라는 은어로 더 많이 불립니다.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스페인어 여성 이름 중 가장 흔하다는 마리아와 후아나를 합쳐 만든 합성어라는 거죠. 여성의 품처럼 아늑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단어로 보입니다. 요즘 관점으로는 성차별적인 표현인데 은어들이 보통 다 그런 측면이 있죠. 마리아의 M과 후아나의 J를 따서 MJ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를 다시 은어화해서 메리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팝 가사에 메리제인이라는 여성을 찬양하거나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마초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또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해서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중세 이후 마약이 탄압받은 이야기,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돌아온 마약 이야기,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약 때문에 대국에 몰락을 가져오고 동서양 힘의 균형을 바꿔놓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